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 과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일정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제 멤버 소개 먼저. 이렇게 대답을 다 한 명씩 할 줄은 몰라가지고 다들 지금 드립하고 싶어가지고 속도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멤버 소개 간단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1000테라 빅데이터도 브이로그부터 세상은 엑셀로 시작해서 엑셀로 끝난다. 안녕하십니까.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 1000테라면 페타바이트잖아. 그지. 1000테라부터 브이룩업까지. 그냥 아니, 천리끼리랑 라임을 맞추고 싶었어요. 브이룩업부터. 1000테라도 브이룩업부터. 네. 끔찍하다. 다시 할까요? 1000테라를 브이룩업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를 아니, 라임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 이 거 데이터 있습니다. 쪽 관점에서 지금 네. 별로였지만 그냥 다시 하긴 좀 그렇거든요. 제가 알아서 다시 하든지. 중간에 실체를 보여줘야죠. 네, 네, 그다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설레발 주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네. 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설레발 주도 개발이요. 설레발 주도 개발이요? 네, 오늘 제가 조사 플레이 만든 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가 이 설레발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간단하게 근황 소개 때 무슨 아니, 개발 방법론? 비슷해. 그렇군요. 자, 그다음 우리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깔끔하잖아, 소개를 이렇게. 항상 유지하고 깔끔해야 있는 돼요. 네. 네,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MC님. 약간 시니컬해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정신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 박사님이 책을 되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아니 방송에 얘기할 책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못 찾겠어. 실패. 사전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뭘 찾는 거예요? 돈 꽂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가? 네. 나 자꾸 뭘 방송에 찾나 소개할 문구가 있는데 이 책에서 오늘 다룰 주제를 좀 때리는 멘트가 있어서 기억에 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 찾고 있어요. 네. 뭐 안타깝네요. 하다가 찾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제 저희 방송의 이제 7회차로 접어들었는데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이랑 어떻게 이제 방송을 조금 이렇게 어떤 형식화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홀수회에는 지난 방송에 대한 뭐 간단한 AS 소감 그리고 멤버들 근황 토크 플러스 댓글 소개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번 녹음할 때 방송을 2회씩 찍다 보니까 짝수회 때는 우리 데이터홀릭 멤버들이 데이터에 대한 뭔가 학습이나 활용에 대한 꿀팁 이렇게 두 분씩 맡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걸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홀수회는 지난 방송에 대한 AS, 근황 토크, 댓글 소개 그리고 짝수회 때는 저희 멤버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냥 알차네요, 알차. 시킨 대로 해야지 뭐. 네, 이번에는 홀수회니까 지난 방송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회에는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6회에는 분석 툴 대회 뭐 이렇게 했었죠. 천하제일 분석 툴 대회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재밌던데요? 우리 방송 잘하는 것 같아. 매번 너무 즐겨 하시는데. 저는 망했습니다. 박 박사가 좀 아쉬워했어요. 아니 알이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는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박 박사는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현실 드립으로 세계에서 대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부담 가져서 그래요. 아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알파리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쓸 때는 사실 쓰면서도 제가 배설한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이 알아듣겠지라고 기대하고 쓰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는데 그냥 그 용어의 남발이란 걸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잘 맞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어쨌든
해설해서 설명을 해야 말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각 잡고 하면 음. 삑사리가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뭐 알 얘기는 충분히 할 시간 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뭐 너무 그거는 낙담하지 마세요. 네가 꼴찌인 거. 저 한 표 얻었습니다. 한 표. 한 표 있었어요? 우리 다 2표 이상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꼴찌입니다. 그 박 박사님이 아메리카노 써야 돼요, 알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직 그 저희가 댓글 끝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언제까지 그랬고요. 하죠 우리 댓글 접수를? 그걸 안 정했네요. 안 정했죠, 그거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마 올해까지 할까 그냥? 아 계속해? 방송을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정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겠네요. 날짜상으로 보면 5월 19일 일요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방송할 때 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직 어필할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얘기하지 방송은 그 다음이잖아. 1등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2, 3위가 바뀌겠죠, 바뀌었던 거. 그렇죠. 뭐. 와, 저거나. 네, 엑셀은 지구인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쓰는 도구다. 이 센서스를 봐도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우리 데이터가 팟캐스트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데이터 팟캐스트 말고 엑셀 팟캐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 속의 방송.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방송 저희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뭐 특정 언어를 더 좋아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들을 나눠서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안 하고 서로 드립들을 좀 쳐가면서 하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저희 방송 한 2-3번 더 듣거든요. 근데 혼자 웃기는 거예요. 이상한 건가? 그렇죠. 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좀 굉장히 우리 방송이 재밌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저도 더 어. 재밌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고 할수록 청취자분들은 더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뭐 간단하게만 이제 지난 방송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또 한번 간단하게 우리 근황 토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2주 만에 만났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본업을 제쳐두고 1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번에는 아. 2주에 한 번씩 봤죠. 근데 2주 되게 빨리 가죠. 그러네요. 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2주가 지났네요. 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짜증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4번씩 녹음해야 되나 싶기도 우리 엄마도 한데. 분기 한번 보는데. 되게 자주 보시네. 심지어 김 팀장님은 아내보다 저랑 더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했어요. 그거는 네 넘어가시죠. 가정사를 이렇게. 와이프가 지금 4명 다 목소리 좋다고. 아, 그래요? 네, 얘기해줬어요. 자뻑 그만하고자. 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제 저희 4명 다 목소리 좋다고 해주시는 박 박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정신이 없죠. 처음에 조직에 들어갔는데 하던 일이란 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조직에서 하던 일. 그게 이제 방송 시간 기준 그 전주 금요일 날 끝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감. 네, 마감이 있는 거야. 근데 온지 2주도 안 남은 시점이 된 거죠. 출근을 했는데 그래갖고 할 일이 이만큼 있는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같이 들어온 한 분과 함께 폭풍 코딩 중입니다. 지금. 정말 보시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들어온 그분은 개발자세요? 그분은 개발자 쪽에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개발자 쪽에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쯤 하둡이란 게 막 알려질 때쯤 그쪽으로 넘어가셨다가 그거 한참 하시고 AI 쪽으로 좀 넘어가셨다가 그리고 챗봇 이런 거 좀 하시다가 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만드시는 것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되겠네요. 내부에 더 디테일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네. 그거는 괜찮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좀만 물어보면 막 얘기할 거예요. 안 물어봐도 얘기할 겁니다. 가만 냅두면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바쁘게 지냈는데 최근에 재밌었던 일은 이제 HR 데이터를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걸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야,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아니에요, 하세요.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고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잠깐 저한테 짧게 발표를 좀 요청해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은지, 여러 해외 조직들은 HR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제가 발표 때 사용했던 링크들 URL들을 모아가지고 포스팅을 하나 처근했는데 그게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지금 공유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구나, 관심들은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공간은 없었구나, 이런 걸 이제 새삼 깨닫고 좀 신기했어요. 그 대충 봐도 몇십 회 이상 벌써 공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공유가 계속 공유를 또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공유가 공유를 낳아요?
네네. 자, 네. 이런. 네. 네. 조원장님 이어서 바로 하시죠 그러면 같은 아, 네네. 같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 관심이 있어하던 HR과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과 데이터, 피플 데이터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는 데이터 피플 코리아라는 모임을 이제 방송 시점에서는 한지 이제 며칠 안 지난 거죠. 5월 9일 금요일 날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김 팀장님이 마지막 10분에 어떻게 공부하고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도 모임을 한 14명 정도의 14분의 운영진과 함께 준비를 했었고 한 60분 오셔가지고 그쵸. 그러니까요. 네. 사람 정말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최 반장님도 저희 운영진 멤버이신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만 따돌리셨네요. 네.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네. 너만 굳이 빼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입을 맞췄는지. 크게 공부되지 않았는데 쉽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박 우리, 박사만 없었네. 우리 초대 안 했나요? 왜? 저한테 아. 물어보세요. 운영진이 누구신데? 내 마음속에 이미 제어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다음번엔 좀 초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반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뭐 똑같이 회사원 생활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놀러 갔다 왔어요. 와이프랑 같이 해서 서산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날 좋으니까 지금 방송 나갈 때쯤에 한참 날 좋을 약간 덥겠다. 더울 텐데 어쨌든 저도 서산 뭐 해미읍성이라는 데 가봤거든요. 네. 해미읍성이라고 해서 해미읍성. 네, 그래서 성이요, 성? 성곽? 되게 우리나라 성치고 특이하게 평지에 있어요. 그냥 평지에. 보통 우리나라 성은 이제 성곽은 산에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되게 특이하게 그냥 센 평지에 성곽이 있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천주교 교인들을 많이 처형한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예쁜 숲이 조성돼 있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씨 프로에 나왔던 집이 거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긴 가지 아니 가도 못 드세요. 네,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전날 텐트를 갖고 가시지 않은 이상은 네, 그 정도요? 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4시 반부터 티켓을 주는데 낮 2시부터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나. 저도 먹진 못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네. 다들 그 지난 2주 동안 바쁘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셨네요. 난 일요일 날 출근했는데 진짜요? 부럽습니다. 처가로 네? 처가댁.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하려고 출근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뭐 간단히 멤버들 우리 근황 들어봤고요. 저희가 청취자분들 중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샤르가즈라는 분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샤르가즈님이 계속 저희 방송 잘 들어주고 계신데 이번에 질문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데이터 과학에 대해 진행자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점을 특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이거 저희 데이터 과학이랑 무엇인가 했던 네네네. 그 오해. 네. 다만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아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서 보기를 2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과학은 비즈니스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응용 통계학의 일종이다. 두 번째, 데이터 과학은 기존 통계학의 기술적 한계를 시대에 맞게 보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멤버분들. 정답이 있는 거겠죠? 그냥 어느 쪽이 더 맞다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새롭게 뭔가 고안된 응용 통계학이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 통계학이 기술의 한계를 어떤 그 시대에 맞게 보완했다라고 써주신 거 보니까 통계학의 발전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고른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든 뭐 AI든 이런 거 프로그래밍이란 스킬을 다 드러내고 내부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수학이나 통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일 뿐 이전에 없던 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중간에 수식어들을 다 빼고 읽어보면 주어랑 서술어만 보면 데이터 과학은 응용 통계학이다. 네. 두 번째는 데이터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렇죠. 두 개죠. 이건데요. 네. 응용 통계학. 근데 누가 이거 설명 좀 가능하신가요? 통계학의 어떤 한 분파라고 봐야 되나요? 응용 통계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도 그래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응용 통계학이란 통계학의 다양한 응용으로 농업에서 시작하는 최근의 의학 분야가
가장 활발하지만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탐문조사나 여론조사, 교육, 심리학, 기상, 품질, 경영정보 패턴 인식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학문으로 통계적 방법의 개발과 응용을 다룬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어느 분야들에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네, 그걸 또 응용 통계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뭔가 그쪽에 접목하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그쪽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 약간 커스터마이징된 통계학이라고 봐야 되나?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그런 분야에 느낌인가요? 네. 각 분야의 필요에 맞게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활용해서. 네. 두 개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한데. 네. 김 팀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두 보기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전 회차에서도 데이터 과학 다룰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누가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안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학적 방법론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막 보완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은 원래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목적성에 맞게 계속 개선되어 오고 개발되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기점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럼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냥 그저 주변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R과 같은 오픈 소스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기술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것이지 갑자기 뭐 학문이 분과해서 새로 만들어졌다던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도 그래요.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예전부터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이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런 걸 쓰기가 이제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없어도 뭐 R과 같은 툴만 있으면 누구든지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에 나간다던가 이런 데에서조차 쉽게 머신러닝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학계 밖에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도구가 쉬워지니까 여기저기서 응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서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지 이게 갑자기 어떤 분기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통계학과가 데이터 과학이랑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것도 조금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통계학이랑 데이터 과학을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전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통계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은 그냥 그 자체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을 다 분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오차를 줄이고 이런 작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 한은 통계학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통계학적인 방법론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은 기존의 통계학적인 방법론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파이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통폐합이 된다거나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통계학이 발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의 통계학은 공고히 만들어져 있는 그 학문적인 토대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라고는 제가 못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응용 통계학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쓰여온 예전부터 쓰여온 방법론들을 우리 분야에다가 적용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쪽의 전공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통계학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럼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론 통계랑 응용 통계로 구분해놨네요. 통계학을. 그래놓고 이론 통계는 이제 개념 증명,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쪽 내용인 것 같고 응용 통계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를 여기다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라든지 그걸로 조합해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여기에 효과가 있어라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머신러닝을 통계학이랑 선 그어서 통계학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원래 머신러닝이란 것 자체도 통계학 쪽에서 연구해오던 응용 통계적으로 연구해오던 무언가이든지 이론 쪽에서 다루었던 무언가였던 거죠. 그거를 적용을 좀 많이 해보자, 이 데이터에 넣어보자 라는 건 각 학계 쪽에서 해볼 수 있지만 응용 통계에서도 했던 일인 걸 테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랑 제 감각을 따지면 1번인 것 같아요. 그냥 단어가 바뀌고 있는 중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데이터 과학이라고 말하는 중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뭐 약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해에 대해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들도 한 번 더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혹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샤르가즈님 아니더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혹시- 질문자분께서도 정답을 찾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자분께서 그냥 저희들의 생각이 한번 궁금했던 거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냥 우리한테 떡밥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거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니들 얼마나 똑똑한지 볼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얘기를 정리를 안 하면 어떡해. 막 이런 거. 사실 막 어디 대학 교수님인 거 아니야? 트로리. 통계학과 교수님이고 막.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이제 방송에서 매번 앞에 부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뭐 댓글에 대한 리뷰나 저희 근황 토크 같은 것들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공감 많이 갑니다. 지금 통계다라고 하는데 박 박사님 눈빛이 그래 그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는데. 가비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왜 준비했냐면 이제 통계를 데이터라는 말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7회까지 진행해 오면서 데이터, 통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주장 같은 것들 우리가 더 믿어야 된다. 직관과 경험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데이터나 통계는 과연 언제나 진실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의 거짓말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이번 방송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개 던지면서 왜 웃냐면 지금 그 최 반장님이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들으시니까 막 긴장되고 있어. 그 핸드폰으로 저희를 찍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보더니 박 박사님이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중요한 건 지금 조 과장님만 네.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본인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핸드폰을 부수고 싶네요. 아, 자, 이거 첫 번째 질문 그럼 들어갑니다. 데이터는 늘 진실한가요? 또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요? 이 질문으로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데이터 늘 진실한가요?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하는 걸 믿지 마라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들어있는 건 진실한가요? 어떠세요?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숫자를 보는 법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숫자가 보이면 그걸로 믿을만 하냐라고 하기엔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서부터 걔의 프레임서부터 얘가 비교를 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능력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네, 그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뭐 요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조사 결과요. 조사 결과. 그리고 보통은 대중에게 편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시각화라는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원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데이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속이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는데 87%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원그래프에서 반밖에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그럴 법하다라고 넘겨요.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멤버분들이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건 역시 청와대에서 자기네 이런 국정 어떤 잘 됐음 이런 지표들을 홍보하는 인포그래픽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래프가
Y축 척도가 다들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라인 차트인데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가는 정도의 퍼센트가 과거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라간 것처럼 그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약간. 그렇죠. 이게 좀 잘 된 거야라는 느낌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그림이라는 게 글자보다 사람들한테 더 훨씬 익숙한 도구기 때문에 인상만 남아요. 글자는 내가 인식해서 보더라도 머릿속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높았네? 정도만 남고 이게 숫자가 얼마였는지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과거 대비 얼마였는지 이런 건 전혀 안 남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네, 맞아요. 이미지를 다루는 게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글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서 프로세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랑 글자가 두 개 있으면 이미지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정보가 다른 정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지만 남죠. 근데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통계 그래프가 나오려면 로 데이터를 통계 그래프로 변환해주는 도구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만능 도구인 엑셀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원리상. 네. 두 가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엑셀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죠. 최반장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으로 척도 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Y축 척도를 네. 뭐 50에서 100까지 있으면 아, 뭐 38점, 아니 85점이랑 89점의 차이가 네. 50점이랑 80점의 차이만큼 그림을 그릴 때 Y 값이 50에서 100까지 있는 거랑 0에서 100까지 있는 거랑 두 개를 동시에 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 그리니까. 네네. 그거 조정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러니까요. 실무자들은 이러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대로 보통 쓰죠. 네. 이러니까 그 차이가 네. 증가율 같은 걸 계산해 보면 같은 값일 텐데 아니 다른 값일 텐데 그림상의 차이는 같게 나타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엑셀로 만든 그래프는 사람이 보기에 예쁜 걸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Y축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Y축의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이미지에 같이 넣어버리면 마치 같은 패턴 안에서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크게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데이터는 늘 진실한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되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예전에 그 종교와 과학이 대립을 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인류에서. 네. 과학이라는 거를 들면은 뭔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고 여태껏 사람들이 믿어던 종교는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되는 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으면서 많은 마찰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괜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내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되고 데이터 자체가 진실 거짓하지는 않겠죠. 데이터는 가만히 있는데요, 뭐. 근데 그거를 조합하고 포장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태양도 지구도 가만히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늘 진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죠. 데이터는 그냥 자연현상하고도 비슷한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서 유통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는 그냥 현상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어떤 자료인 거고. 그렇죠. 이거를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여기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니까 데이터 자체는 죄가 없죠. 그런 건 어떤가요? 저희가 보통 데이터라는 것들을 다룰 때 이제 크게 이렇게 두 토막을 나눠보면 관찰하는 데이터랑 자기가 스스로 응답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관찰하는 데이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키가 몇 센치다. 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 키가 몇 센치다. 몸무게가 뭐 몇 킬로그램이다. 사람이 몇 명 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다. 이런 게 이제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자기 응답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고가 평가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응답인 거고 직무 만족도가 어떠세요라고 하는 것을 1점에서 5점으로 찍는 것도 자기 응답 데이터인데 저는 이제 HR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응답 데이터가 정말 쓸만한 데이터인가? 뭐 이제 예전에 김 팀장님도 잘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쓸만한 데이터가 맞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게 되게 숙제인 것 같아요. 자기 응답하는 데이터가 과연 진실한 데이터가 맞는지. 이거랑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더 원론적인 얘기지만 데이터화 되는 순간 그게 정확하게 그걸 대변하는가 부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걸 정말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건 제가 말했던 심리학의 챌린지가 그런 맥락에 해당되는 거고 네네. 설문조사도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정지도를 평가할 때 설문조사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싸우냐면 설문지의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나오는 거야 같은 유도하는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사실은 교묘하게 질문을 통해서 받고 싶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최 반장님이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설문이 꼭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HR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의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변수가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 받은 뭐 이제 초특급 인재부터 B나 C의 고과를 받은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인재라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평가를 준 팀장은 정확하게 평가를 했느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엉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 반장님이 팀장이신데 저희 3명 중에 2명은 최 반장이 항상 잘 지내요. 근데 실력은 별로 없어. 근데 한 명은 실력은 되게 좋은데 최 반장님을 이제 팀장으로 인정 안 하고 말도 잘 안 섞고 회식도 잘 안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의 KPI는 성과를 잘 내는 사람한테 S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최 반장님은 평가 시즌이 돌아왔을 때 자신 있게 일 잘하는 사람한테 S를 딱 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전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사람이 이 지표를 얼마나 잘 구성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성과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면 이거를 성과라는 지표로 변환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면밀하게 잘 정의를 해놓으면 그런 측정 도구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다른 지표를 측정하는데 혹은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은 너무 브로드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지표들은 어떤 분석을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같은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뭐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번에 뭐 최근에는 분기마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이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만족이라는 개념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은 이 품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제품의 품질. 어떤 사람은 가격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직원이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느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족도라고 하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그냥 만족도라는 브로드한 개념으로 물어버리면 각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족도를 중심에 놓고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랜덤 데이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는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너라면 살래?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와디즈 같은 뭐 그런 데서 물어보는 거요? 아니요. 와디즈는 실제로 파는 곳이고 네네. 이제 뭐 대학생 창업 캠프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또 뭘 하냐면 설문지를 만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실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러면 사용하시겠습니까? 타겟 고객 잡을 때 하는 그 행위 말씀하시는 거죠?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거 할 때.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거죠. 구매 의도를 측정을 하죠. 근데 구매 의도 측정이란 것만큼 아까 말한 만족도 조사랑 다를 바 없는 설문조사가 없어요. 그건 랜덤 데이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한테 이미 설문조사 하라고 해서 그 논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문제예요. 당신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해결해 준다는데 살래요? 그럼 사겠지. 대답이야. 실제로 사냐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측정 도구를 만들기 전에는 이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할 건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개념 정의도 면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는 질문인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라고 하면 주관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떤 그 우리 이제 서베이에서는 실제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설문이 있어요. 한 30문항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까? 난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서 응답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편향된 사고를 하는지를 측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 설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거에 막 이제 예라고 대답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완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걸 이제 거짓말 척도라고 하는데 보통 잘 구현되어 있는 심리 검사 도구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읽는다. 그런 당연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도를 놓고 이 사람이 자기를 잘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다른 지표들을 보정하는 거죠. 역치도 있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을 반대로 물어봤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대답을 하면 그것도 약간 네, 조정- 영문항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네. 한 번은 긍정문으로 물어보고 네.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게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부정문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 있다면 이 데이터가 반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점을 찍었던 게 5점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두 응답에 모두 5점을 찍었다 그러면 문항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도 좀 어떤 그 가비지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먼저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엄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씀인 것 이렇게 같아요. 나온 지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수집을 하면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생각을 해보면 설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렇죠. 네. 응답자가 설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앞에 본 설문 이외에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30문항이 있다고요? 그 정도 근데 있어요. 30문항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설문 응답자를 몇 명이나 확보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우리나라 석사 박사급 설문조사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설문지를 어디다 뿌리겠어? 다 친구들한테 뿌리겠지. 네, 계속 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거를 뭐 500문항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냐고 못 하는 거죠. 근데 미니멈 300명 이상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설문지조차도 신뢰도 있게 분석을 하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30문항에서 50문항 사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본설문은. 뭐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라고 하면 애초에 문항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작업을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제거하기도 하고 요인 밖에 있는 것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실제로 분석에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은 문항을 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설문지의 문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간략하게 할수록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목적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이렇게 문항이 많은 자들은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렇죠. 돈 많이 주죠. 이 정도면 돈 줘야지.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그 대답할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문항의 의도를 응답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네. 당연히 연구자의 의도를 사람들은 맞춰주려는 그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의도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설문응답 계속 하다 보면 의도성이 대충 보면 알잖아요. 아 얘가 무슨 연구하고 있고 그렇죠. 가서는 이거겠네. 당신이니까 알지. 근데 그래도 이 설문을 보낼 때 메일에 뭐라고 쓰냐면 어떤 목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변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하면 논문 주제만 봐도 이 친구 이거에 대한 변수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네. 그 연구 윤리인가 하는 학칙이든지 네. 법 같은 데 있어요. 그걸 공개하도록. 네, 네. 공개해야 그래서 되는 게 있죠. 그 공개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걸 숨기지 못하는 왜 거예요. 조사하고 수집하는지를. 네, 네, 그거 첫 장에 들어가야 돼요. 네, 맨 처음에 고지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도는 소개하되 구체적인 가설이 뭔지는 유추할 수 없게끔 문항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소개를 할 때. 그런데 이거를 자기 편하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이 문항까지는 요걸 요거 하는 겁니다 하고 중간 제목을 달아놔. 맞아. 아니 그리고 사실은
설문을 받을 때 보통 그 학문에 졸업한 선배들한테 막 보낸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보면 제목만 보면 알지 뭐. 요인들 다 알잖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네. 교수님 수업에 듣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 수업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대부분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실 가장 잘 성실하게 응답해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편하잖아요.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김 팀장님이 논문 컨설팅도 많이 하셨네요. 네. 얼마나 많은 가짜 논문을 생산해내셨습니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 도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 설문조사 도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절차를 까다롭게 거쳤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얼마나 공을 들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엉터리 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설문조사뿐만이 아니에요. 기계라고 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이것도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미세먼지만 네네. 해도 측정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미세먼지를 각 공기청정기가 측정해 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기청정기 얼마짜리 써요? 한 80만 원. 아무리 비싸야 1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도가 높은 애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500만 원이 넘어요.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뽑아주는 애는 그러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공기청정기에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 센서라는 게 얼마나 신뢰도 있게 뽑아주는 애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그 기능으로 뭔가 자동 대응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기계든 사람이든 물리적인 요소이든 간에 측정을 하면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오차를 어느 정도 오차인지를 잘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작업, 이게 통계학자들이 하는 작업인 거죠. 네. 왜 웃으세요? 네. 잠깐 왜 웃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 반장님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저희 그 핸드폰으로 저희의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네. 저희 찍을 때는 저희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무렇게나 막 찍었잖아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계속 자기 찍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봐. 막 손을 턱에 이렇게 괴고 막 이렇게 멋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지 했더니 카메라를 보고 난 이 카메라 날 향하고 있는 줄 알고 신경 대화 좀 쓰면서 해주실래요 지금? 셀카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최 반장님한테 그 말 나온 김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저희가 방송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데이터는 늘 진실한가요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말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늘 진실한가요 플러스 우리는 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 반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해서 업무를 배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 수집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업무 강도가 드는 몇 시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뭐 조금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텐데 어떻게 수집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는 도대체 뭘 수집해야 될까 첫 단계. 멋있는 표정하지 말고. 원래 잘생겨서 그렇게 오해를 제가 좀 받는 편인데요. 네. 드디어 그 표정이 방송에 나가는군요. 네. 아니죠. 편집권이 본인한테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참 어려운 것이 그 누렁소와 검소 같이 그렇죠. 똑같은 업무량을 주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A라는 업무를 1, 2, 3, 4라는 사람을 주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A 다시라는 업무를 각각을 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1시간에 끝내고 어떤 사람은 30분에 끝낸다는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은 30분 만에 끝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냐? 아니면 A 다시가 일 양이 적은 것이냐?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해결을 못했고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아까도 근데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인위적으로 했을 때와 그리고 그걸 수치화된 걸로 평가를 했을 때가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답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던져보면 만약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이렇게 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키보드에서 자판을 치는 숫자랑 마우스의 클릭의 숫자로 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야? 아무렇게 치면 어떡하려고? 아니 카톡으로 어떡하려고? 그게 대표적으로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생산 라인 수 갖다가 성과 지표 하면은 코드는 줄이는 게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깔끔하고 간결한 코드가 더 좋은데. 효율로 네. 갈 거냐 양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관리자가 생각할 수 IT를 있는. 평가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를 던지신 거예요. 그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던졌더니 날 저평가하고 있구만. 아무거나 던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어쨌든 저희 팀의 할당된 매출 목표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매출 목표는 다시 인당 목표로 나눠질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칼퇴근을 하든 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 맨날 특근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만을 한번 볼까가 제일 현실적인 현재 목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결과치, 성과치를 매출로 환산해가지고 그 매출을 가지고 당신의 일 능력을 평가해보자라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럼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걸 아마 죽을 때까지 진행하겠죠. 아마 완성은 못하고.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힘든 방법이긴 한데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개요. 네, 어떤 지표가 되었건 그 다음에 그 지표를 보고 저는 성과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정성 평가라고 보거든요. 네네. 최종 결정은 정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량 지표는 다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인 거고, 아, 정량이 보조. 네, 정량은 아. 전부 보조고 그걸 참고한 정성 평가까지 완전히 다 공개되어 있어야 유의미한 평가라고 봐요. 야 이건 HR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챌린지죠. 어렵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되게 제가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부족 국가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부족의 형태 유지하고 있는 족장의 이야기. 네. 그 족장이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족장의 족장이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축제할 때 축제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분배를 얼마나 잘하느냐. 네. 네. 근데 그 분배라는 건 숨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쟤는 왜 나보다 더 많어? 아. 같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대로 그게 숨겨졌어요. 우리 연봉 절대 얘기 못한 게 1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분란이 생겨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분란이 생기는 거를 겪어내서 네. 다 같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평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는 말을 드리면 저가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조화정도 잠깐 파워 BI라는 툴을 잠깐 네네네. 스쳐서 언급을 했었는데 파워 BI의 태생 자체가 셀프 서비스 BI이거든요. 조직 구성원 누구나가 BI를 함으로써 조직이 그 BI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또 2차 창출을 한다는 것이 컨셉이어가지고 방금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을 한 BI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누구나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1차 목표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업무량, 업무 분장은 누구나 불만이 있어요. 네, 팀장은 언제나 나쁜 놈이 되고요. 네, 업무 분장은 누구나 불만이 있어요. 왜 쟤는 맨날 일찍 하고 난 맨날 늦게 가느냐? 업무 분 잘못된 건 아니 이런 게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수치화, 시각화, 이제 저희의 데이터 진실성과도 연결된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각자가 괜찮은 수준의 BI를 만듦으로써 그거를 공유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같이 보면은 좀 더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1차 목표이거든요. 네. 업무량하고 성과 지표를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어렵네요. 이제 성과라는 걸 어떻게 수치화시키거나 데이터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한 20시간 앉아 있다가 한 줄의 카피를 뽑아내는 카피라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단 한 줄의 카피가 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그 순간은 측정하지 못하고 이게 또 운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갈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분야마다 다르고요. 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았나? 이제 데이터가 진짜 진실한지 아니면 우리 어떻게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질문으로 다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과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약간 소위 빡쳤던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멤버분들이 아마 데이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경험들을 좀 갖고 계세요? 어떤 분석의 결과. 네, 분석의 결과를 보고
이제 본인이 좀 관여했던 분석의 결과들. 일단 저는 이제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많겠다. 많이 겪게 아주 많이 겪게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이분들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지향성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일단 답정너 아니에요, 다들? 그걸 염두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것은 분석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분석할 필요도 없죠. 대부분은 분석을 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 내 직관에 맞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관과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데이터 분석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는 거죠. 결과를 네. 이제 매우 빡치는 거죠. 분석가 입장에서는 조작을 해달라는 거니까. 네, 그런 요구를 받았던 적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컨설팅 회사에 있으면 당연히 해줄 수 없죠. 왜냐면 그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책임을 우리 쪽으로 돌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수 없는데 그런 요청들은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00명은 우리가 원하던 대로 나오고 200명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다른 500명을 한 다음에 그런 거죠. 그 데이터를 500으로 합치면 아주 아름답게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겠네요. 보통 마사지라고 불러요. 마사지. 네. 네, 데이터 마사지라는 마사지한다. 표현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인 걸로 알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데이터 좀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나온 결과물이야 예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마사지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 엄청난 문제인 것인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이제 실험 연구 분석이었는데 이제 처치를 가하는 실험군하고 처치를 가지 않는 대조군하고 이렇게 두 군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실험 네, 연구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기본이 이 두 군에 배정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분석을 본격적으로 내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이 두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작업을 한 결과 안 비슷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다르다는 게 돈 썼는데.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치. 파악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설 검증을 해서 유의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집단 구성이 다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분석한 결과물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오가면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는 값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발견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치. 결과물 봤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근데 이 두 집단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 관련해서는 비슷하게 구성을 해야겠지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랑 관련 없는 거랑 그럼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가설에 크리틱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어서 그냥 논문에 잘 보고만 하고 이런 특성 차이는 있었지만은 가설 검증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수정한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같은 주장이에요. 공개해야 돼요. 이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해야지 그거를 수정하면서 논리대로 데이터를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가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만든 가설이 지지가 되어야만 이 연구가 좋은 연구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가설이 지지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가설은 내 생각과 다르게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네가 분석을 잘못해서 그래 혹은 데이터 수집을 잘못해서 그래 라고 연구자의 능력 탓, 실력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구자는 이걸 숨기기에 급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에 애초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공감도 가는 게 그런 그러니까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잖아요. 랜덤으로 만들면 당연히 지지가 안 될 거 아니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두 개가 다를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다를 거다라는 건 비슷할 거야 보다 굉장히 희귀한 일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좋은 논리의 가설이 증명되는 건 그럴 법하기도 하면서 데이터가 지지되어야 될 텐데 그게 발생하지 않을
그냥 랜덤한 어떤 다른 요인들을 넣고서 그거는 될 것 같아? 라고 말해놓고 데이터 봤더니 아니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논문 만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나 설문지를 설계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한 과거 연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이랑 상관관계가 있거나 연관성이 있어 보여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내고 데이터를 봤는데 아니래.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런 비슷한 다른 서행 연구를 찾으려고 들면 또 어떻게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안타깝게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죽을 듯이 찾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백그라운드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거 데이터 지지 안 됐어요. 끝! 이렇게 하는 건 데이터가 지지했으니까 맞는 이론이에요라고 그런 경우를 찾아내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쉽다라는 식으로 연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랜덤 데이터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기는 되게 쉬운 거기 때문에 그 연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작업을 연구자들이 하는 거고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김 팀장님 말씀하실 때 약간 감탄했냐면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딱 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잡았던 A, B, C 변수라는 게 있었는데 A, B, C 변수가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가설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행 논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선행 연구처럼 안 나왔다. 선행 연구처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는 A와 B 그리고 A와 C에 대해서 양의 관계였는데 그거를 다시 조합을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딱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냥 드랍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마사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담당했던 지도 교수님이 그냥 내라 그랬어요. 매우 드문 경우죠. 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게 왜 안 됐는지 의미를 찾아라고 했더니 그거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요. 그래야 뒤에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참조해서 또 더 개선된 연구 모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맞아요, 드문 맞아요. 케이스예요. 네. 매우 드문 케이스. 거기다가 하시던 말씀 중에 가설이 지지된다라는 표현이 네. 내가 세운 가설이 참이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의미인가요? 내가 생각한 데이터 결과가 분석을 해보니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설대로네라고 찾아냈다는 거인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좀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험을 제외한, 그러니까 대조 실험을 제외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게 돼서 방금 말한 요인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응답을 했어요. 응답한 질문들을 어떤 하나의 특성을 평가하는 질문들이야라고 하고 그걸 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각각의 요인이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관관계라는 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 통계 분석 결과물은 인과관계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데이터 그냥 뭐 어떤 방법을 갖다 해도 불가능해. 실험이 제외하고. 아니면. 실험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과거에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론이나 더 과거에 연구했던 걸 찾아서 보니까 A라는 요인은 B라는 요인에 뭔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더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가설이라고 세워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더라. 뭐 그냥 그런 거죠. 어떤 뭐 행위가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더라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추상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된 거를 평가하려고 보면 아이스크림이 녹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는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녹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요 예시랑은 별개로.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더 말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연구들을 봤을 때 말이 된다고 할 법한 것들을 이제 가설이라고 말을 하고 가설이 방향성에는 설계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상관관계가 있으니 방향성과 이 가설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걸 찾아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게 나왔어 라고 하고 그걸 지지한다라고 표현해요. 매우 어려워졌어요. 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막 귀무가설 막 나오고 그래야 네, 연가설 이런 거 해야 돼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가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설은 이거야. 그러니까 연구 목적일 수도 있고 연구의 주제일 수도 있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겠죠. 그거를 네.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내 가설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보니까 맞았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지지한다고 표현해요. 내 가설과 맞는 현상을 내가 발견했어. 요걸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건데 이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발견 안 되면 그냥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발견이 안 되면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설합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회 보고가 되는 것들은 예쁜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더 과장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얘기한 예쁜 서랍 것들만. 서랍 효과는 안 좋은 건 서랍에 넣고 그냥 닫아서 안 보이게 네,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음. 네. 원래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온 거를 다시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서 나오고 후속 연구까지 하는 걸로 연구를 내는 게 맞아요. 나 되게 잘한 거네. 네, 될, 그러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왜냐면 연구라는 건 범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가설을 세웠어. 안 됐어. 왜 안 됐지?까지만 해보면 돼요. 다시 찾아보니까 안 됐을 법했네. 여기까지 하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현에 들어가는 거죠. 논문에서 네. 이 연구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분석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연구인 거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거짓말에서 논문 연구 방법론까지 막 퍼지고 있어. 사실 같은 얘기잖아요. 신뢰할 수 사실은 같은 있느냐의 얘기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 아프다는 건 좀 예를 잘못 든 것 같아. 그 사실이잖아. 아니 통계 쪽 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걸로 하는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알프스인가요? 알프스 쪽에 공기 아주 엄청난 청정 지역에 폐에 관련된 질병이 많은 사람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폐질환. 아니 그건 공기가 당연한 좋은데. 거죠. 폐 질환이 있으니까 알프스 가서 사는 거지. 빙고입니다. 그렇게 이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 비슷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찾아왔는데 애완견을 매일 산책시키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민간 장수요법 이거에 대해서는 표본 추출 오류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 산책을 못 시켜. 아프니까 침대에 있는데 편향인 이거- 거죠. 네. 네. 그리고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딱 이런 게 되게 여유가 많은 있으니까 거죠. 돌아다니면. 그 저도 뭐 산책시켰으면. 유머같이 들었던 건데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도시의 인구수 증가 추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의 그 주류 판매,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교회 증가수라는 세 가지 데이터를 놓고서 결과를 해석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많이 먹는다 라는 해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교회가 증가하니까 주류 판매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데이터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그럼 교회가 증가하면 뭐 범죄율도 증가하고 그렇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거. 네.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상관과 인과를 헷갈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좀 그렇죠. 통계에서의 그 처음에 이런 자고. 데이터 분석이란 걸 접근하실 때 가장 오류를 기대하면서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빡친 경험? 아 아직 빡침을 다 풀지 못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해. 나는 아직 하나도 얘기 안 했어. 그래 해봐 그럼.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분석을 의뢰받으면 가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지지가 되는 것도 있고 지지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뭐 많은 가설들이 별로 지지가 안 됐어요. 기각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럴 거면 내가 돈을 왜 썼냐. 그러네. 결과 잘 나오라고 돈 이렇게 많이 썼는데 분석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눈치가 얘기를 없었네요. 적당히 딱 해서 줘야지. 뭐라는 거야? 이 얘기가 진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거 이해 가요. 왜냐하면 그 위에도 돈을 쓴 상사분이 계실 거거든. 그럼. 야 분석가 좋은 사람 들여서 분석했다며 이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관점 자체가 데이터는 내가 생각하는 직관을 뒷받침해주는 용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 예. 우리 이렇게 확증 편향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맞는 것만 다 모으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도 이미 정부에서 뭘 홍보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여기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찾다 보면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온 대로만 얘기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대로 얘기 안 하고 뭔가 손을 쓰면서부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몇 개를 다 본 거니? 이런 실명 나고 실명. 실명은 나올 얘기할 것 수 없고 같은데. 업계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결혼- 퇴근하고 혼자 녹음하게. 얘기해 보세요. 결혼정보회사랑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울지 그래서 말고. 연애관이나 결혼관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분석 결과물을 보도 자료로 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 표랑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도 자료가 나온 걸 봤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분석 결과물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보도 자료 쓰기에 예쁜 형태로 아예 값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잘생기면 결혼 잘해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결혼 정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 이걸 보고 아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죠. 사람들이 왜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본인이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들 쓰고 있는 거예요. 와, 되게 정확한 표현. 그러면 나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지고 있으니까 다른 조직들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합니다. 김 팀장님은 되게 데이터가 정확하고 중요하고 진실되다고 믿는 분이니까 본인은 사실은 왜곡 없이 되게 데이터를 진실되게 쓰고 있는 분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번에 웨이트 조정한다지 않았어? 카메라 내가 내 거 카메라 살 때 내가 조정한다고. 참네. 그건 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 우리 자기소개서 신뢰 안 하죠. 추천서 신뢰 안 하죠. 우리가 왜죠? 그렇게 쓰니까. 다 같이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추천서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의 관점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석사는 내내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학회에서 나오는 설문 결과물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였을 때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 설문조사기관서부터 필요해요. 어디서 했느냐? 네. 근데 설문조사기관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논문, 설문 분석 결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의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뢰자한테 없어야 해요. 그래야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기관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런 조작하는 행위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사용했던 소스 코드까지 같이 공개하는 문화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랑 결과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학회지들은 점차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원자료까지 같이 공개하게끔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논문만 발표하면 안 되고 데이터까지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사람이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조작을 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요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작해서 제출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점점 생겨나겠죠. 블록체인이랑 묶으면 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이 자기가 아닌 타 제3자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바로 학회에서 직접 제출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학회에서 조작하면 그러니까 뭐 어디가 다 조작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뭐 다시 블록체인도 뭐든 다른 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출하는 사람이 그거를 조작하지 않고 제출하겠어라는 건 사실 그동안의 학회는 연구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걸로 해결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연구자의 윤리에 좀 맡긴다. 굉장한 윤리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글로 돼 있는 논문은 보지 마라 그래요. 아, 맞아요. 네. 매우 슬픈 일이죠. 못 믿으니까. 이게 당연히. 다 황우석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는 우리나라 학계는 역사적으로 그걸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학풍을 설계된 적이 없었어. 처음부터. 또 위험한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아니 왜냐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학계가 가장 풍성했던 시기는 90년대 초까지야. 또 90년대 초에 몇 살이셨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데이터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발표된 논문이 다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구도 평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데이터 분석 과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속이지 않는다, 진실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간 자체가 무너지면 이거를 뭐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한들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게 다 황우석 때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국내 학회지 연구 논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황우석도 그러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러는 다른 학교라고 안 하겠어?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을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그 전부터 신뢰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서로를 신뢰한 적이 없어. 자, 요거 거기까지 갈 거야?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뭐 지금 되게 고민이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는 과정이고 그 중에 하나로 원자료까지 공개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가능해진 게 예전에는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데이터 저장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GitHub 같은 서비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옛날이라면 뭐 종이 논문에다가 데이터를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GitHub에 올리면 다 다운받아서 검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박 박사님 얼굴 부글부글하고 있어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근데 보니까 저희가 다음 회에 다룰 주제랑 연결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다음 회차를 다루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가 데이터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떻게 하면 거짓된 데이터와 진실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지 요거 정도만 하나씩 봤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하나씩 드리고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먼저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통계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 있어요. 성급한 판단을 지향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래요.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그래프 보자마자 오 이러지 말고 숫자 좀 보고 이게 어떤 모집단인지 보고 이게 뭐 오차가 뭔지 보고. 그러니까 피카츄 배 만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야? 피카츄 배 만진다는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최반장님 꼭 그 짤 올려주세요. 뭐냐면 그 포켓몬스터의 지우가 피카츄를 이렇게 막으면서 피카츄가 달려들려고 하는데 배를 되게 딱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장면인데 피카츄를 배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깐 멈추는 거야. 침착하게 한번 보는 이렇게. 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어디를 까는 게 나와도 사람들이 잠깐 우리 피카츄 배 만지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 되게 웃긴다 그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상황이 모든 게 정보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침착하게 기다려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팁은 이겁니다. 뭐 다른 방금 네. 말씀하신 거 자동차 오래 쓰는 관리 팁에서 주행 중에 후진기어 넣지 않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침착하게 한 템포 쉬며 생각을 한다. 아니 근데 공감은 진짜 많이 가요. 여기 제가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책 소개하고 싶어갖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그게 써 있어요. 이 데이터에 그런 관련된 시각화나 통계 쪽 문제의 대부분의 일은 뭐에서 발생하냐면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빠르게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한대요.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빨리 판단한대요 먼저. 비슷하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노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지금 짤을 피카츄 보여주고 배를 있어요. 만지고 계십니다. 되게 그렇군요. 익숙한 장면이죠. 네, 좋네요. 피카츄 잠깐 기다려 하면서 이렇게. 피카츄 좋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팁을 하자면 상대적인 비교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이터 시각화의 과학과 예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책을 뭐라고 있어. 너 얼마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내용 중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내 책 자체가 좀 깊이가 깊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독 정독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캐파가 안 돼서 따로 한번 하시죠. 저 아예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책이에요. 네. 네네. 저는 분석 결과물만 보지 말고 원 소스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소스를 못 볼 때는. 원 데이터를 찾아보지 못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죠. 네, 수용하지 말고. 우리나라 뉴스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원소스 공개하는 게 그런 없으니까. 면에서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달랑 나와 있는 결과물 그래프 하나 표 하나는 누구든지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자료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디에서 온 원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 원장님.
네, 오늘 뭐 얘기한 걸 듣다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라는 부분 하나고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어떤 것을 보든지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성된 데이터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특히나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볼 때 네, 이것을 어떻게 수집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사가 뭐 이 사람이 분석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의심적 시각,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네. 아무래도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네,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한번 비판적 사고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만 하면 이 언론에서 나온 분석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 결과물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아, 네. 이해관계자. 그렇죠. 네. 어떤 목적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정보가 발생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보가 뉴스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그렇죠. 뉴스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새는 뭐 기사와 광고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죠. 네. 오늘 사실은 처음엔 조금 진지하게 시작했다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김 팀장이 빡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이걸로 2회 가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 다음 회차 녹음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상에 많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관점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데이터 관점을 사고하는 게 어떤 이게 현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나 마지막 사례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시금치 되게 많이 먹었죠. 철분 많이 들었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1890년에 독일의 과학자 폰 울프란 사람이 논문에서 시금치 100g에 철분이 3.5mg 들어있다는 수치를 소수점을 빼먹었대요. 그래서 35mg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게 뽀빠이라는 만화가 나오고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잘못됐다는 사실이 전파가 돼도 우리 인식 속에 너무나 깊이 그죠? 시금치는 철분이 많다라는 게 인식돼 버린 거예요. 혹시 나 어제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분석가도 모르잖아. 철분 챙겨서 먹은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의심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또 데이터 관점으로 사고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능력 혹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7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